네, 이어서 협잡과 거짓말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부정확한 유형의 진술을 한다라는 점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분명치 않다라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은 예외 없이 거짓말의 특징적인 속성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경우는 이 허구력, 뭐 흔히 상상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이 허구에 대한 이 상상력,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이런 물질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 중에는 결국 이런 약간의 거짓말이나 부풀림 같은 것들이 내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짓말은 특정한 세분 영역을 점유하는 반면 협잡은 이와 겹치지 않는 그 이전의 점들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특정한 세분화된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가 하면, 협잡은 이와는 겹치지 않는 그 이전의 점들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협잡은 모두 부정확한 유형의 진술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부정확한 진술의 변종들 사이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언뜻 보기에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협잡이라는 것과 거짓말은 구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쉽지 않다라는 이 점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협잡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협잡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저자는 이 개소리라는 이야기로 지금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잡의 만연에서 협잡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협잡을 단순 말하기가 아닌 행동의 범주로도 간주한다. 그래서 협잡이라는 것은 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범주로도 간주할 수 있다. 협잡은 대개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개소리가 허세를 부릴 때는 허세 부리기가 개소리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소리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싶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허세 부리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항상 개소리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소리는 허세 부리기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약간의 어떤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려고 치면 그것이 거기에 적합한 인용 사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문제죠. 하지만 제가 뭐 스스럼치 않고 그냥 갖다가 그런 사례들을 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제가 뭐 이렇게 지식이 좀 뭐 풍성하다라는 것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허세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개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의도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한 그런 범주에 우리가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실과 마음을 부정확하게 말하게 된다. 그래서 속는 사람은 두 번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실제로 있는 돈보다 제가 부풀려서 말을 했을 때 그 부풀려진 금액에 대해서 만약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 한 번 속은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도 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과신을 하거나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두 번 속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속은 것과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결국 이 두 번 속는 결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과 마음 두 가지를 다 부정확하게 말하게 됨으로 해서 두 번 속인다. 정치인의 말이 자신의 의도와가 맞닿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인이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끌어다가 인용해서 나는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곧잘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자신이 그 사람과 일체시킴으로 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착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 그것은 개소리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뭐 우리가 정치인들 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뭐 아주 곧잘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되지요. 만약 그 사람이 그분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든지 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그 존경한다라는 것이야 뭐 누구라도 존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하고 일체화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곧잘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도 문제가 있지만 그 착각에 빠져든 청중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곧잘 그런 말들을 하죠. 정치인의 수준이 유권자의 수준이다. 즉 유권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인을 우리는 선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거짓말은 이 개소리와는 굉장히 비슷하다. 이 부주의하게 제멋대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개소리라고 하는 것은 똥과 같다. 똥은 설계되거나 수공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뭐 굉장히 이 부분에서 너무나 선명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제멋대로 생산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도와 이성이 작동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산되어지는 그런 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똥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똥이라는 것이 누가 뭐 의도해서 내가 오늘은 뭐 어떤 모양의 똥을 쌓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똥을 싸는 것은 아니죠. 그냥 싸면 그 똥이 어떤 형태로도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이 개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똥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보면 대변은 설계되거나 수공예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싸거나 누는 것이다. 그것은 다소 엉겨붙은 모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들여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들여 만들 이야기가 아닌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네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싸질러 놓은 그 똥에 광분을 한다거나 거기에 박수를 치는 일들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자, 세심하게 만든 개소리는 어느 정도 내적 긴장이 있다. 규율과 객관성을 요구한다. 제한과 표준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개소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광고와 홍보 영역에 세련된 장인들, 전문가들, 심리치료사, 심리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고 그것을 개소리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련된 지식인들과 학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성실하게 한다 해도 개소리쟁이들이 들키지 않고 교모히 처리하려고 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 편집의 에디톨리지의 기술이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어떤 특정 부분만 잘라서 문제화한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소련의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 브레즈네프입니까? 그분이 내가 누군가와
한마디만 대화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이 반역죄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실상 그렇겠지요. 이런 일들이 결국에 이 개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세련된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따듬어지고 포장되어질 경우에 우리는 이 개소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이 파니아 파스칼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병문안을 갔겠죠. 그때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편도선을 제거하고 이블린 요양원에서 혼자 한탄하고 있을 때 비트겐슈타인이 찾아왔다. 나는 마치 차에 치인 개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죽는 소리를 했다. 이때 비트겐슈타인이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당신은 차에 치인 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개소리와 개소리가 아닌 이야기를 구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사례라고 해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비트겐슈타인은 불쾌했을까라는 것이죠. 파스칼이 차에 치인 개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 것 자체가 이미 개소리이고, 또 거기에 자기를 측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그렇게 개가 차에 치인 개처럼 자기를 묘사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아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불편하게 만든 핵심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그녀가 부주의한 실수를 저질러서도 아닌, 핵심은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려 할 때 요구되는 제약에 성실히 따르지 않은 채 어떤 사태를 묘사했다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그녀의 진술은 그것이 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거짓말이라면 응당히 그리해야 할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다. 해서 이 진리에 대한 관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바로 내가 개소리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다분히 어떤 의도성이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진리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